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도현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노년기의 지혜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종종 풍족하게 살아라, 인색하게 살지 말라, 베풀며 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아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절약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껴야 할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60대를 넘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운이 좋아 조상의 복을 받는다면 80세까지, 그렇게 20년 정도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의미한 게임에 시간을 쓰거나 술에 취한 사람과 다투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과 언쟁을 벌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짧고 소중한 시간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녀와 손주들을 격려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거나 고향을 방문하고 인생을 성찰하며 후손을 위한 지혜를 기록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웃의 귀를 시끄럽게 하는 노래방에 가거나 건강을 해치는 장거리 여행으로 지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을 아끼되 진정으로 의미 있고 유익한 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껴야 할 것은 친구 관계입니다. 노년기에는 주변에 10명 정도의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시거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배우자, 몇몇 자녀와 손주들, 몇 명의 친한 친구들, 가까운 친척들만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수천 명의 친구를 자랑스러워하며 내 친구 목록이 거의 꽉 찼어요, 5,000명 거의 다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5,000명 중에서 여러분이 아플 때, 슬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잠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정은 아닙니다. SNS 친구들은 대부분 가상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중 몇십 명 정도만 진짜 가족, 친척,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 요청을 받을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살펴봅니다. 만약 그 사람의 페이지가 광고나 도박,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그저 잠재적인 고객일 뿐입니다. 그런 친구는 거절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걸러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30명의 동창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과 대화가 줄어들고 점점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길이 다니지 않으면 풀이 자라고 사람이 왕래하지 않으면 남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가치가 없는 친구 관계는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신하고 험담하고 마음이 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너와 절교한다고 선언하며 원한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물러나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누군가 차 한잔 하자고 하면 몇 번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은 여전히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며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전국 각지를 여행하고 싶어 아직 못 가본 지역이 몇 군데 있으니 내년까지는 꼭 가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식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입 더 먹다가 병이 된다는 말도 있지요. 적절히 먹고 필요 이상으로 배를 채우지 마세요. 매일 술자리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연회나 잔치가 많아 며칠 동안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했다면 이후 하루나 이틀은 소금에 절인 깨와 삶은 시금치만으로 간단하게 식사해보세요. 소화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주일에 3번 주요 술자리, 2번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며 입을 즐겁게 하다 보면 몸이 고통받게 됩니다.
입은 즐거워도 몸은 괴로워집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전국 모든 지역이나 15개국을 꼭 방문해야 한다고 정했나요? 원하는 만큼만 여행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행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성찰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사 패키지를 따라 하루에 3지역을 방문하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모릅니다. 쇼핑몰에서 서둘러 물건 몇 개 사고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말하지만 제주도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양보다 질에 집중하세요. 저는 아직 전국의 절반만 다녀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방문한 곳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과 아름다운 추억,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나이에 맞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70대인데도 일주일에 3번, 4번 관계를 가진다고 자랑합니다. 영양 상태가 좋거나 천부적인 건강 덕분에 그럴 수 있겠지만 구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65세라면 69, 수 54, 즉 일주일에 4번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옛 선조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체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25세 청년은 2x 78, 즉 일주일에 8번까지 가능하지만 60대가 되면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 관계 후 가볍게 느끼고 다음날 두통이나 요통 없이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관계를 맺고 며칠 동안 숨을 헐떡이며 보충제를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번째로 아껴야 할 것은 사회활동과 모임입니다. 왜 60세나 62세? 이전에는 60세, 지금은 692, 56세에 은퇴하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맑은 정신에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 문화학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 여성은 260세, 남성은 60세가 넘으면 은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휴식, 건강관리, 가족 돌보기,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지역 사회와 가족을 위한 약간의 봉사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모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으니까라며 많은 모임에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어떤 모임에 가입하면 분명히 회비를 내야 하고 한 달이나 몇 달에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그 모임의 발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70세가 되어 새들 키우는 모임, 노인회, 재향군인회, 지역봉사 모임, 상호부조회, 기옥미호 참전 용사회 등 여러 모임에 참여한다면 모든 모임 일정을 기억하고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지치게 됩니다. 지역 노인회와 장학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창회는 1년에 한 번, 가족 모임은 제사나 명절 때 참석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모임에 참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집, 지위, 음식, 보석, 고급차 여행, 자금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부채가 없고 원한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5가지 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첫째, 자녀와 너무 오래 함께 살지 마세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년에는 자신의 돈과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거나 아들이 서울에 살면 잠시 방문하여 분위기를 바꾸고 자녀들이 돌봐주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녀가 효도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의 성공을 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모든 음식이 없어질 때까지 있다면 주인은 속으로 이 사람은 언제 가나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명한 손님은 테이블에 아직 음식이 남아있을 때 자리를 뜹니다. 노인들도 그렇게 현명해져야 합니다. 자녀 집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몸이 아프거나 손주를 돌보다가 손주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채소를 가꾸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자녀들을 구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자녀들이 너무 어릴 때 유산을 공개하거나
재산을 분배하지 마세요. 부모의 재산은 결국 자녀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집 몇 채나 은행에 있는 몇억 원이든 우리가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녀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너희들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셔야 이 집이 내 것이 될까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가 죽으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분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의지가 이행될 것이라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어느 자녀가 더 어려운지, 어느 자녀가 더 효심이 있는지 알게 되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되 너무 일찍 공개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고등학교 10, 11학년이고 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거나 미용실을 열고 싶어 한다면 갑자기 아버지는 지금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3억 원과 저쪽 땅을 주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유산을 받으면 노력할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경험을 쌓고 돈의 가치를 알게 하세요. 서양의 억만장자들도 자녀들에게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아버지가 회사 회장이라도 자녀는 보통 직원으로 일하게 합니다. 자녀가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해진 후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동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충분히 현명해져서 부모님이 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녀들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개는 개 길을 가고 가재는 가재 길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세요. 우리 집에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은 여기 부모와 함께 살고 다른 한 명은 밖으로 나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땅을 사라고 지시하거나 우리 집에서는 따로 살아도 모든 식사는 함께 해야 하고 모든 결정은 어머니의 지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규칙을 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의존적이 되거나 구속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2 자녀가 있고 집이 있다면 자녀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살 여유가 있다면 응원해 주세요. 독립하고 싶어 한다면 가까운 곳에 살도록 권유하세요. 함께 살지 않아도 큰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면 됩니다. 많은 현명한 부모들은 아파트 12층에 살고 자녀는 14층에 산다고 합니다. 12층에서 14층까지는 가깝지만 각자의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먹고 노인들은 노인의 방식대로 먹습니다. 노인들은 일찍 식사하고 자녀들은 늦게 귀가해 밤 8시나 9시에 컵라면을 먹거나 피자를 주문해 먹어도 괜찮습니다. 노인들은 따뜻한 밥과 향긋한 닭고기, 고추를 넣은 돼지고기 조림, 삶은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서로를 강요하지 마세요. 만약 자녀가 독립해 살고 있다면 그들의 집에 가서 이것저것 지시하지 마세요.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제시하세요. 만약 독립할 여유가 없어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주세요. 집에 5개의 방이 있고 자녀 부부가 결혼해 첫 번째 방에 산다면 그들이 따로 식사하게 하세요. 가끔 잔치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다면 오늘은 요리하지 마세요. 제가 샤브샤브를 준비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사 때 오늘은 요리하지 말고 일찍 와서 제사를 지내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함께하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살게 하세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마세요. 넷째, 노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영원히 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법칙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나 누군가 아직도 젊어 보인다고 칭찬할 때 자신이 여전히 젊다고 착각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각 연령대에는 그 연령대에 맞는 활동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잘해 겉모습이 밝고 걷기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해 여전히 날씬하고 단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55세인 자신이
이 세상에 55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활동과 생활 방식은 연령에 맞아야 합니다. 이 나이에는 어린이처럼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운동을 하지 않다가 은퇴 후 갑자기 아침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달리다가 오전 9시 30분이나 10시 더운 날씨에 돌아오고는 오늘 25km나 달렸다고 자랑합니다. 그것은 성취가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운동은 많은 양이 아니라 규칙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고 오전 6시에 일어나 천천히 30분에서 45분 정도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에 달리다가 땀을 흘리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심하면 폐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식사, 모든 활동은 연령에 맞게 적절해야 합니다. 노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5째,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마세요. 옛말에 젊을 때는 사과나무를 심고 늙어서는 바나나 나무를 심어라 고 합니다. 젊을 때는 사과나무를 심어 5년 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이 먹겠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늘이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릅니다. 3년, 4년, 5년. 올해는 건강하지만 내년에 약해지고 그 다음 해에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도 적절해야 합니다. 올해 초에 바나나 나무를 심어 연말에 수확하는 것이 노년기에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나이에 저축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노후를 위해 보관하세요.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마을이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다리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1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매일 10만 원씩 벌면 한 달에 300만 원이네, 몇 달만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축금 300만 원을 꺼내 투자했더니 첫 달에 30만 원의 이익을 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쥐덫의 치즈만이 유일한 공짜입니다. 어떤 사업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필요로 할까요? 처음 한두 달 혹은 1년 동안은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주면 10만 원의 이익을 주고 90만 원만 갖는 시기입니다. 다음에 200만 원을 주면 20만 원의 이익을 지급하는 시기죠. 하지만 여러분이 욕심을 내서 모든 저축금 5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자한다면 그 후에는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거나 대표가 사라지거나 여러 명의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돈은 장 속으로 쉽게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 하지 않기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결과가 불확실한 장기적인 금융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많은 없음이 필요합니다. 걱정 없음, 병 없음, 부채 없음, 원한 없음 등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5가지 하지 않기를 명심하신다면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나이 들어 자녀, 손주와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조화롭게 살기 위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4가지를 피하세요. 첫째,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물론 이것은 동화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학교에서 동화를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나 조부모로서 자신의 과거와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이미 집을 나와 돈을 벌고 있었다. 또는 내 나이 때 나는 이미 결혼해서 2아이가 있었고 첫 오토바이를 샀다. 또는 우리 시대에는 이랬다 저랬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했다. 전기도 없어서 석유램프로 공부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첫째, 자녀들은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대개 우리 시대는 어려웠지만 성공했다. 하지만 너희는 편하게 살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라는 비교를 암시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시대는 정말 대단했네요. 모두가 그렇게 재능이 있고 훌륭했나요? 라고 감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짜증내거나 불만을 품고 옛날 얘기 또 하네.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동년배 모임이나 동창회, 동료 모임에서 하세요. 그곳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우리 청춘 시절은 힘들었지만 용감했고 어려웠지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둘째,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이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자녀뿐 아니라 어른들도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적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더러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말해? 왜 제 시간에 먹지 않? 왜 늦게 자? 왜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지 않고 질질 끌어? 왜 조금만 걸어도 자동차를 타야 해 같은 말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교사였거나 선전부에서 일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는 습관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는 교정해야 할 학생이 아니고 선전의 대상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비난하고 자녀를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라는 충돌이 생깁니다. 왜 어머니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요? 자녀들은 자신의 시대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아침을 먹든 안 먹든 그들의 일입니다. 그들은 성인이고 공무원이거나 근로자입니다. 바쁘고 잠이 부족해 8시 출근인데 7시 30분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차를 타고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켜고 나서야 아침을 먹으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배가 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하나요? 그들의 건강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당신보다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여러 가지 오락수단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어폰을 끼고 축구 경기를 보고 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나와 이야기하고 TV를 함께 보자고 요구하지 마세요. 왜 다들 각자 방에 있어? 라고 묻지 마세요. 노인들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틱톡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자신의 취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식사 후 함께 이야기하고 TV를 봐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 항상 방으로 돌아가지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노인들은 TV를 보고 자녀들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게 하세요. 그들은 TV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적합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자녀들이 자신처럼 살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셋째, 외부 소식을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동네의 모든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다과점에 앉아 있으면 저 집 새 며느리는 유럽에서 왔어요. 아주 부자래요. 며칠 있다가 다시 떠난대요. 이번에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지을 거래요. 또는 저 집 아들은 기소당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읽고 알아두되 부정적인 댓글을 다거나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법이 처벌할 것입니다. 왜 활쏘기 대회에서 패배한 기분이 어때요? 평생 명예를 지키다가 이런 일로 망신당하다니 와 같은 쓴소리를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댓글이 필요한 사람은 아마 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이 사람은 화가 났거나 질투하는구나. 자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는 사회가 처리하게 두고 남의 일은 그대로 두세요. 집에 가져오거나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강요하지 마세요. 물론 교훈적인 이야기는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과도한 공부 압박을 주어 자살한 사례에 대해 들었다면 아들에게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능력이 있어 최선을 다하고 의식 있게 공부하게 하되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지는 상관하지 마. 보통 학교도 괜찮아. 너도 지방 학교를 다녔지만 대학에 합격했잖아. 아이들에게 너무 압박을 주지 마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자녀들은 항상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시네. 왜 긍정적인 것은 읽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 항상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자녀와 며느리, 사위가 얼마나 버는지, 어떻게 지출하는지는 그들의 일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면 기뻐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도울 수 없다면 개입하지 마세요. 오래된 교훈을 꺼내지 마세요. 지출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해. 부부는 서로 조언하며 살아야 해. 남편은 바구니 같고 아내는 바구니 뚜껑 같아. 돈을 벌면 아내에게 주어야 하고 아내는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재정 관리를 배우고 싶다면 인터넷에 많은 강좌와 글, 모델, 방법이 있습니다. 왜 집에서 가르치려고 하나요? 때로는 집안의 부처는 영험하지 않다는 말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은 듣지 않지만 인터넷의 젊은 강사가 하는 말은 즉시 따릅니다. 왜 무료로 가르치려 하나요? 자녀들이 듣지 않는데 말입니다. 항상 돈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비싸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울 때를 대비해 지출을 조심하라고 조언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부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몇 년 동안 연금이 오르지 않았다. 고 말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백만 명의 은퇴자가 있고 정부는 계획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앉아서 불평하거나 수십 년간 기여했는데 연금이 겨우 몇백만 원이라니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 정말 버림받은 것 같다. 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해도 돈이 더 생기지 않고 기분만 나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는 노인으로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현재의 상태에 맞게 지출하고 건강하다면 더 벌어보세요. 불평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는 종종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한다. 너희를 위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왜 말하는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상대방이 들을 것인가? 상대방이 내 조언을 원하는가? 그냥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말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주의하세요. 우리와 자녀들은 한 세대 차이가 납니다. 각 세대는 매우 다릅니다. 문화적 취향부터 문제인식, 가치관까지 모두 다릅니다. 우리 세대가 중요시했던 것을 지금 젊은 세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대는 안정된 직장, 특히 공무원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존경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안정보다는 적절한 보상과 혜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월급 200만 원인 직장에서 250만 원을 주는 곳으로 기꺼이 이직합니다. 특히 2년마다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승진 기회가 명확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이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업을 배우고 한 직업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불만을 느끼고 가정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 일하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족만이 남은 시간을 보낼 곳입니다. 가정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쌓아두고는 집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작은 조언이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가족과 나눌 때 신중하게 생각하며 제가 언급한 4가지 하지 말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모두가 현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제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관찰,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전화해 상담한 노인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젊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고칠 시간이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시간도, 체력도, 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이에는 모든 수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노년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5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여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는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3년 동안 해외에서 일해
4, 5억 원을 벌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지었다고 자랑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시 새로운 해외 노동 계약을 찾아 떠납니다. 또 5억 원을 벌어 지붕을 완성하고 돔을 짓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슬람 궁전 같고 가까이서 보면 가톨릭 성당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절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 돈도 없고 저축도 없고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 내내 아버지는 돈을 벌러 가고 어머니도 돈을 벌러 가면 아이들은 조부모와 함께 살다가 중학교를 마치고 그만둡니다. 이제 장남은 웨이터 일을 하고 차남은 날품팔 일을 합니다. 집은 컸지만 이제 늙어서 5층까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식당과 침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1층부터 5층까지 바닥을 닦는 고통, 먼지가 쌓이는 것을 모릅니다. 큰 집의 하인이 된 셈입니다. 저는 충분한 편의 시설을 갖춘 작은 방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필요한 것이 모두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2m의 공간만 필요합니다. 심지어 2m도 필요 없고 항아리 속에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다른 것에 사용하세요. 첫 번째 교훈은 체면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짓기 위해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복권과 도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권이나 도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옛말에 도박은 가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장을 열고 저녁에 5, 6명이 와서 돈을 걸고 놀게 합니다. 그들은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장소를 빌려주고 매일 500만 동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기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오늘 이겨도 내일 지고 모레 다시 져서 화가 나서 더 많이 잃습니다. 그러므로 복권이나 도박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세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가 오토바이를 가지면 우리 아이도 오토바이를, 다른 아이가 고급 전화기를 가지면 우리 아이도 고급 전화기를 사줍니다. 하지만 교육은 잊어버립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잊습니다. 옛말에 자녀에게 천냥의 금을 주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지식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공부해서 엔지니어가 되어 한 달에 수억 원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는 돈만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돈이 자녀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단지 돈과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학습과 노동을 통해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즐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젊을 때 돈을 벌면서도 쓰지 못합니다. 삭 900만 동을 모아 누군가에게 100만 동을 더 빌려 5천만 동을 만들어 벽돌을 샀거나 월급을 받을 때마다 금 한 돈을 사서 항아리에 넣고 가끔 꺼내 세는 식입니다. 결국 노년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고 한 항아리에 금도 있지만 건강이나